자, 중3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네, 비상 김진수 교과서고 일단은 1학기 1단은 주체적 감상과 쓰기 보도록 하지요. 먼저 다양한 해석과 비평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해석과 비평 이렇게 되겠고, 학습 목표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즐겁게 책 읽기, 시를 읽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해봅시다. 이성부의 봄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재 기간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상징적, 희망적, 운율은 내재율, 소재는 봄, 주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망, 특징,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력으로 표현했다. 자, 의인화라는 것은 이제 의인법이 되겠죠. 의인법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대하는 건데, 먼저 도노법을 쓰는 경우예요. 도노법은 누구누구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를 빗대서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손, 코스모스가 손은 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정을 빗대서 표현할 때, 뭐 하늘이 슬프다, 또 바위가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감정을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념이 찬 어조로 말하는 이의 믿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보도록 하지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이때 너가 누굽니까? 봄이죠, 봄. 그치? 봄을 인칭 대명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되겠고,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럴 때도 온다. 그러니까 봄은 자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의 순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 이뤘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자연의 의미, 그쵸? 그리고 또 희망의 의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다. 자,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자, 뻘밭 구석, 그다음에 썩은 무릉덩이, 아주 안 좋은 장소들이 되겠다. 그치? 부정적인 장소들이 될 겁니다.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누가요? 봄이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자, 바람도 여기도 의인화가 되어 있네요. 의인법이. 자,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자, 그럼 바람은 어떻다?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곳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말투를 뭐라고 하냐면은 단정적 어조라고 합니다. 단정적 어조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확신에 찬 말투예요. 확신에 찬 말투,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자, 너무 눈부시다. 정서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이때 정서는 뭡니까? 감격.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역시 감격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야, 먼 데서 이기고 돌아왔다. 네, 극복했다는 얘기죠. 무엇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사람도 누굴 의미합니까? 봄을 의미하죠. 봄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내용이? 뭐 단순합니다. 언젠가는 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봄이 이게 쉽게 오는 게 아니죠.
조금 이게 힘들게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봅시다. 너가 오는 길, 이제 너는 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가 오기를 기다리죠. 좀 말하는 이가 너를 기다리는 태도는 너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런데 너가 매우 더디게 와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너가 더디게 온다고 느끼는 까닭은 너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마침내 너를 만납니다. 너를 만난 말하는 이 심정은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 시의 제목인 봄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 다음 선생님의 말을 참고하여 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자. 자, 시어는 표면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배경 지시, 가치관에 비추어 봄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뭐 짝사랑하는 사람,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 마침내 나에게 왔을 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뭐 등등등등. 또는 뭐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각자 해석한 봄의 의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친구들의 해석과 그 근거를 비교해 보자. 봄의 의미 친구 1. 봄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의미하는 것 같아. 꿈. 해석 근거. 시에서 너는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존재잖아.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좌절도 하고 시련도 겪지만 계속 노력하면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친구 2.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작년에 아팠는데 그때 건강해지길 바랐던 마음이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봄을 해석한 내용이 서로 다른 까닭을 말해보자. 왜 그러겠어요?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나 해석의 근거가 다르니까, 그쵸? 예,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인식 수준, 관심, 경험 등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근거도 다를 수밖에 없겠다. 자, 다음은 봄을 감상한 후 한 학생이 쓴 비평문의 일부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자유를 꿈꾸는 시 이성부의 봄.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인 1970년대는 군사력을 등에업은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때, 봄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민주주의 혹은 자유를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이 시는 민주주의나 자유 역시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작가가 작품을 쓰면 뭐 100%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현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독자가 읽게 되는데, 자, 작품에 대한 해석,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것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품만 보는 것, 작품만 보는 것을 절대론적 관점, 그게 문학 용어예요. 또는 존재론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존재론적 관점. 작품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내재적 접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이 아니라 작가, 현실, 독자 측면에서 보는 것을 외적 접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현실 중심을
이것을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 중심. 이것을 표현론이 아니군요. 네,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박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요 틀, 작품을 분석하는, 접근하는 이 틀,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 비평문을 읽고 이 글을 쓴 학생이 해석한 봄의 의미와 그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학생이 해석한 봄의 의미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되겠고, 해석의 근거. 시인이 이 시를 지은 1970년대는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러한 시대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또는 존재론적 관점, 작품만 보는 거고, 외적 관점은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이 있습니다. 자, 보기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비평문을 쓴 학생이 봄을 해석한 방법은 무엇인지 골라보자.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위의 비평문은 바로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적용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 갈래는 단편소설, 외국소설이고요. 성격은 서정적, 낭만적, 상징적입니다. 배경,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의 풍차방앗간 마을.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재,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방앗간. 주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코르니우 영감의 집념. 특징, 극적 반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제 바로 내용 보도록 하죠. 이게 전체 줄거리 좀 보고 갈까요? 도입 부분. 늙은 피리 연주자가 코르니우 영감의 이야기를 들려줌. 발단.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액자식 구성이라는 얘기죠.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는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도입 부분이 외화에 해당이 돼요. 발단. 풍차방앗간이 증기방앗간 등장으로 몰락감. 전개.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방앗간은 계속 돌아감. 위기. 비베토와 피리 연주자의 큰아들인 코르니우 영감을 찾아감. 절정. 풍차방앗간과 관련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 밝혀짐. 결말.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방앗간이 다시 돌아갔으나 그가 죽자 풍차방앗간도 영원히 멈추게 됨.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네. 젊은이들이 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지. 그날 나는 우연히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 비베트와 내 큰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물론 나는 싫지 않았지. 코르니우는 한때 이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이름이었거든. 두 아이가 결혼이라도 한다면 코르니우 가문과 인연을 맺는 것이니 전혀 나쁠 것이 없지 않은가? 자, 지금 여기 서술상 특징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서술상 특징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구어체를 쓰고 있다는 점. 즉 독자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요렇게 소설일 때 특징은 친근감이 있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예쁜 비베트라는 참새가 내 집 안팎을 종종거리며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서둘러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네. 그러고는 서둘러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지. 그런데 글쎄 이럴 수가 있나? 영감이 나를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그 영감이 나를 그토록 푸대접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더니. 자, 푸대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좀 방앗간은 돌아가기는 있는데 곡식이 없죠. 그렇죠? 이미 몰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방앗간으로 오는 것을 꺼려 한 겁니다. 그래서 푸대접을 하는 거죠.
도무지 문조차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냐. 비밀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고요. 하는 수 없이 나는 자물통이 난 틈으로 내가 방앗간을 찾아온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야 했네. 그러는 동안 고양이가 내 머리 위쪽에 창살 위에 올라앉아서는 끊임없이 울더군. 마치 악마의 숨소리와도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말이야. 그놈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 참, 영감이 뭘 했는지 아나? 네 마리 채 끝나기도 전에 영감은 아주 무례한 말투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더군. 이봐, 자네는 그 잘난 필이나 불게 정 자네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려거든. 저 증기방향, 저 증기방앗간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이야.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나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화가 아주 많이 났단 얘기죠. 하지만 분별이는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나. 나는 하는 수 없이 영감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왔네. 그리고 내가 코리니우 영감에게 당한 일을 아들 녀석과 비베트에게 이야기해 주었지. 오, 하지만 두 아이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어. 내가 사실이라고 거듭 말하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코르니의 영감을 찾아가 말해보겠다며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더군. 처음에는 말렸지만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다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의 영감은 보이지 않았네. 문을 이중으로 자물쇠를 걸어놓은 채 외출한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또 자물쇠를 걸어놓은 이유가 자, 방앗간에 곡식이 없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이렇게 어, 문을 잠가는 거죠. 하지만 영감은 사다리를 안에다 들여놓고 가는 것을 깜빡한 거야. 사다리가 문 옆에 세워져 있었어. 아이들은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2층의 창문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 도대체 코리뉴 영감이 무엇을 그 안에 숨겨 놓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던 거야.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방앗간 안이 텅텅 비어 있던 거야.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줄 알았던 밀가루 부대는 하나도 없었고 미랄 할 톤도 보이지 않았어. 이 비밀이 밝혀졌죠. 비밀이 밝혀짐. 심지어 벽이나 구석에 쳐진 거미줄 외에도 위에도 밀가루가 내려앉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최근에 밀을 빻았다는 흔적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어. 풍차 방앗간이라며 항상 풍기기 마련인 향긋한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었지. 오히려 풍차 방아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서 말라비틀어진 고양이가 구벅구벅 졸고 있지 뭔가. 아래층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어. 오래된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낡은 침대와 옆에 벽에 걸린 누더기 같은 옷 몇 벌, 계단을 굴러다니는 빵 한 조각이 그 방에 놓인 곳의 전부였다네. 아, 방구석에 서너 개 자루가 보였어. 그 자루에는 자갈과 허연 흙이 들어 있었지. 그것은 다름 아닌 깨진 회벽 조각과 백토 부스러기들이었다는 말일세. 자, 이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을 알겠나?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신의 풍차방앗간이 밀을 빻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저 자루를 노새에게 짊어지게 하여 오솔길을 오르내렸던 것이야. 그래 맞아. 영감이 밀이라고 싣고 오가던 것은 바로 부서진 옛 방앗간의 폐기물들이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거지. 자, 여기 이제 자존심이죠. 고르니 영감의 자존심입니다. 아, 불쌍한 코르니오 영감. 사실 영감도 증기방앗간의 일자리를 빼앗긴 지 한참이 지났던 거야. 자, 그러면 증기방앗간이 상징하는 것은 산업화와 기계화를 상징합니다. 늘 풍차 날개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아는 헛돌고 있었던 것이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네.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 나는 즉시 달려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리고 말했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코르니 영감에게 가져다 줍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좀 이렇게 온정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밀을 모아 당나귀에게 실어 코르니 영감의 풍차 방앗간으로 향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영감의 풍차 방앗간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더 이상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 옆에는 코르뉴 영감이 흙부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야. 왜냐고?
방금 전에 누군가 자신의 방앗간으로 들어와 비밀을 눈치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영감은 그것이 슬펐던 거야. 아, 이 초라한 꼴이라니. 이젠 죽어야겠지. 이 방앗간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으니. 고르뉴 영감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슬프게 울었다네. 자신의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진짜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걸면서 말이야. 바로 그 무렵에 밀을 실은 마을 사람들의 당나귀들이 방앗간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영감을 향해 크게 외쳤지. 옛날 이 방앗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들 때처럼 말이야. 이봐요, 거기 방앗간, 고르뉴 영감님. 그리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밀가루 부대를 방앗간 앞에 쌓기 시작했지. 그러자 잘 익은 금빛의 미랄들이 부대에서 쏟아졌어. 그것을 본 코르뉴 영감은 울음을 뚝 그쳤다네. 그러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쏟아진 밀 알갱이를 주워담며 말하더군. 아, 밀이다. 이렇게 잘 익은 밀은 처음이야. 우리는 코르뉴 영감의 얼굴이 금방 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 영감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했어. 하하, 나는 자네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증기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거든. 자, 이렇게 도둑놈들이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증기방앗간에 대한 거부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즉,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 우리는 영감이 무척 자랑스러웠다네. 그래서 영감을 아주 성대히 마을로 모셔가려 했지. 하지만 영감은 고개를 젓더군. 아닐세 아니야. 그보다 먼저 내 방앗간의 먹이부터 줘야지. 저놈은 아주 오랫동안 굶주렸거든.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했단 말일세. 자, 여기 이제 화류법 들어가 있죠. 예, 방앗간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영감은 부산스럽게 움직였어. 미리 잠긴 부대를 열고 방안을 살펴보기도 하면서 말이야. 우린 그런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네. 그러는 동안 미랄은 풍차 방아에 빠져 고운 가루를 날리기 시작했지.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다짐했지. 영감에게 끊임없이 일감을 주기로 말이야. 물론 그 다짐은 오래도록 지켜졌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코르뉴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우리의 마지막 풍차 방앗간도 멈췄지. 이번에는 잠시 동안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말일세. 안타깝게도 영감의 풍차 방앗간을 물려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뭐 어쩌겠는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아니겠나? 론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을에 있던 지방 법원이나 큰 꽃을 수놓은 외투가 유행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풍차의 시대도 지나고 말았지. 우리도 이제는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일세. 그래서 시대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 한번 볼까요? 중요하고요. 풍차방앗간은 산업혁명 이전 자연적인 바람으로 이용하여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곳, 즉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증기방앗간은 근대화된 기계 문명을 의미를 하죠. 자, 학습 활동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코르뉴 영감의 행동을 평가해보자. 비베트와 마마이의 큰아이들이 확인한 코르뉴 영감의 방앗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써보자. 자, 밀가루 부대는커녕 밀알 한 톨도 보이지 않았고 벽이나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풍차방아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서너 개의 자루에는 회백 조각과 백도 부스러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적절한 근거를 들어 코르니우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속인 행동을 평가해 보자. 자, 이거는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인 경우에는 뭐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의 고집,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 소설을 해석할 때 사용할 방법을 하나 골라보자.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작품 자체를 볼 건가, 절대론적 관점,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할 건가, 반영론, 작품과 작가의 관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표현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효용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모둠 활동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네. 자, 두 번째 맥락을 담은 글쓰기 요게 되겠죠. 맥락을 담은 글쓰기. 학습 목표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글로 표현하려니까 잘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네. 학습 활동 이해. 다음은 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릴 글을 쓰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제주도 여행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야지 내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이 흥미로워할 거야. 막상 글을 쓰니 어렵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지? 어떤 사진을 올릴까?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도 알려주고 싶은데 기억나는 정보가 부족하니 어떡하지? 글을 쓰긴 했는데 왠지 어색해. 이 표현이 괜찮을까? 문장이 어색하게 연결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쓰고자 하는 것, 주제는 제주도 여행 후기죠. 목적,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여행 정보를 알려주려고. 독자는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 매체는 블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글쓰기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계획하기. 이 글쓰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제, 무엇을 쓸 것인가, 그다음에 목적, 그걸 왜 쓰는가, 그다음에 예상 독자,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 그다음에 매체 선정, 어디다가 글을 쓸 것인가.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주제, 목적, 독자, 매체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글감을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제재 수집 요게 될 것 같아요. 글감 재료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테고 인쇄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답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뭐 인터뷰를 또 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설문조사 등등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자료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선정해야 되겠죠. 자료 선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제 개요짜기가 되겠어요. 개요짜기는 주로 3 단을 많이 쓰죠. 뭐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짭니다. 그다음 단계가 이제 표현하기 단계가 되겠고요. 이 글로 쓰는 겁니다. 처음 쓰는 것은 이제 초고라고 하죠, 초고. 그다음 단계 마지막이 이제 고쳐쓰기 단계가 돼요. 요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은 수지가 소설 일가를 읽고 쓴 서평이다. 수지가 이 글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일가가 나에게 알려준 일가의 의미.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다. 헤어진 지 50년이 넘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어린 시절 모습이 기억나시나 보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 쪽 친척 중에 6.25 전쟁 때 피난을 오신 분이 있다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 특이한 성격의 북한 말투를 사용하던 다른 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자, 요게 이제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겠죠.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간다.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툰다. 이 사건으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아저씨는 집을 떠나게 된다.
1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야기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난다.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마와 비슷했다.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웠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의 가족뿐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주인공이 1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여기 이제 깨달은 점이 되겠죠. 이 소설의 작가 공손옥은 이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왔다.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 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 댁에 가기로 했다.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줄 것이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일가의 정을 나눠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을 통해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서평을 써놨죠. 자, 다음은 학교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수지가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수지가 쓴 서평을 바탕으로 수지가 계획한 내용을 추측해 보자. 자, 처음에는 이렇게 서평을 모집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 나도 작년 읽었던 일가를 친구들에게 추천해 볼까 생각을 해보게 됐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계획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일가에 대한 감상과 평가고, 목적, 감명 깊게 읽은 소설 일과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독자, 땡땡 중학교 학생, 매체는 땡땡 중학교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지가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수지가 사용한 방법이 뭔지 알아보자. 자, 이제 내용 생성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제재 선정, 제재 수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밍 해놨네요. 막 자유연상 막 생각하는 거야. 예, 그 자유연상을 했고 또 생각구물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필요한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책,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활용해서 자료를 찾고 그중에서 글을 쓸 때 필요한 자료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작가 공선옥 작품 성향을 서술한 비평지,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를 다룬 신문기사 등을 자료를 찾고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가 되겠죠. 이제 개요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부분 이렇게 해놨고, 처음에는 이제 아빠와 이상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소설의 줄거리, 그리고 처음 읽었을 때 느낌과 다시 읽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작가 공선행의 작품 성향과 이 소설에 대한 해석들, 끝부분에는 내 깨달음 및 평가, 그리고 추천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를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고 쓰기죠. 그리고 다 쓴 다음에는 고쳐 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쓸 때는 뭐 적절한 단어와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배열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수정을 좀 해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고쳐 쓰는 부분이 되겠죠. 자, 고쳐 쓸 때 방법입니다. 고쳐 쓸 때 방법.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점검하기, 글 전체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기, 불필요하거나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기, 문장과 단어가 바르고 정확한지 점검하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지가 겪은 어려운 글을 어떻게 쓰기 시작할지 모르겠어. 해결 방법, 주제, 목적, 독자, 글이 실린 매체를 설정했고요. 내용 생성하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자유연상, 생각구물 등의 방법을 했고, 그다음에 서평을 쓰려면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니 어떡하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글을 쓸 때 필요한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자, 내용 조직. 내가 떠올린 생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내용을 어떻게 글로 옮기지? 글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짰습니다. 그리고 초고, 그리고 고쳐쓰기를 했죠. 자, 적용학습.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건너가도록 할게요. 계획하기 단계에는 뭐 한다고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선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내용 생성하기 하면 되고, 자유 연상을 통해서, 그리고 자료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3단계 내용 조직 개요 짜는 겁니다. 처음, 가운데, 끝부분. 그리고 4단계는 이제 표현하기. 즉,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고쳐쓰기를 하면 되겠죠. 자,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1단원은 그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시 한 편이 있었고, 이성부의 봄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푸른 이유 비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맥락에 맞는 글쓰기가 있었는데, 글쓰기는 여러분들 그 단계 있죠? 계획하기. 첫 번째 계획하기. 그 다음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선정을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마련하기였고, 내용 마련하기는 자유 연상을 통해서 생각 구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요 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가 있었죠.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교과서 읽기를 마칩니다.